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련군이 참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일본으로서는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서 일왕은 이제 수용을 하고 필요하면 내가 직접 국민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식 표현에 따르면 이때 일왕의 성단이 결정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날 밤에 국내성에서 일왕이 이제 녹음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종전 선언문을 그 녹음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일왕의 항복 방송이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지 알아듣는 항복 방송을 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잘해서 일본인들이 쓰는 성단으로 너희를 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왕이 새로운 세상을 또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은. 사실 저는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끝난 건가. 네. 저는 전쟁의 성격, 전쟁의 끝나는 것, 그다음에 지금의 현실까지도 저는 이 방송의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호기롭게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닦고 닦으면 정말 개운하게 닦일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찜찜하게 닦일 줄은 모르는 상태지만 어쨌든 깜짝이야.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이거? 태평양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상을 못해서 제가 안 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럼? 자, 근데 일본이 항복을 선언은 했습니다. 근데 연합군 점령 통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블랙리스트 작전이 시작이 됐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네, 원래 블랙리스트 작전은 저희가 다운폴 작전, 그러니까 올림픽 작전과 코로넷 작전을 준비할 때쯤에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메가더 사령부에서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본토 상륙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작전을 세웠는데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일본이 손들고 나오면 어떡하지? 일본이 갑자기 무너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본과 한반도에 병력을 어떻게 파견해서 여기를 점령하는 작업을 할 것인지 이걸 정해놓은 작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본과 한반도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미군의 3개 야전군이 점령하는 작전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점령할 지역은 역시 대도시, 도쿄를 비롯한 간토, 사세보, 고베, 오사카, 교토, 그리고 서울 딱 이게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주력 부대는 육군 과제 8군, 그래서 약 64만 명의 병력이 상륙을 하는 것이고요. 2차는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나 나고야, 삿포로, 그리고 한반도의 부산. 그리고 3차는 이제 다른 중소도시들, 히로시마, 고치, 오카야마, 센다이, 니가타,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군산, 전주 이런 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련군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네, 이거는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예.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였죠. 아, 그럼 평양은 없었나요? 평양까지는 여기가 안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얄타나 포츠담에서 이미 한반도 분할을 소련하고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근데 문서상은 없어요. 미략이 있었다는 네. 신탁 통치에 대한.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작전의 내용을 보면 아, 여기에 지금 북쪽 지역의 도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명시적으로는 안 네, 막아냈죠. 그럼 약속이 있지 네, 않느냐. 뭔가 미략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의심 나타나지 않는데요. 충분히 의심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거는 미략들만 나오는 거고. 이때 이제 이 메가더가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초창기 초반에는 육군 미국군 가장 강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군의 파워가 엄청 올라갔고 말미에 가서는 항공전대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메가더가 최고 사령관이 된 건 이건 메가더가 잘 해서일까요? 그 전에 다운폴이나 올림픽 작전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최고 사령관으로 메가더를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 공격 작전에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상륙 작전을 하고 일본 본토에서 싸우는 거니까 아무래도 육군 중심의 작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는 대규모의 육군을 동원했을 때 누가 적임자일 건가?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육군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작전을 해왔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메가더가 자연스럽게 이제 최고 지휘관으로 가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작전이 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본을 본토를 공격하는 그 점령 작전에서는 육군이 가장 큰 활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당연한 해야 것이다. 되니까. 네, 메가더가 가는 게. 그리고 네. 점령 이후에 통치에 대한 것도 메가더라는 인물을 상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떤 행정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로 이제 야, 너 그 건물 살 거야? 나 살 거야. 요것도 구두 계약으로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정식 효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복 선언은 했습니다만 아직 사인을 안 했잖아요. 이 사인을 이제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1945년 9월 2일 아침 도쿄만에 자리한 전함 미주리가 그 무대가 됐는데 미주리가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미 해군에서 이런 일련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사실 해군이 큰 역할을 담당을 했고 또 해군에서 수은 갑인 이런 함정이 왜 하필 미주리냐? 미주리 사실상 1944년에 취역해갖고 이렇게 큰 전공을 세운 배는 아니었거든요. 엔터프라이즈. 더 상징적인 함정들이 많은데 많지.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엔터프라이즈지만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뭐 가라앉았다 올라온 애들도 있고 아, 이거 넓잖아 또. 엔터프라이즈는 사실 또 이제 그 당시 본국에 수리를 하러 갔기 때문에 당장 불러오긴 어려워도 그에 못지않은 함정들이 많은데 왜 미주리냐? 근데 이거는 다분히 역시 정치적인 고려가 숨어 있었죠.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거는 바로 트루먼 대통령이 고향. 미주리 주상원이었기 때문에 아, 그걸 그렇다. 배려해서 여기를 선정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이 미주리에 있어요. 저는 2번 갔습니다. 그 현 대통령을 고려해서 허준 씨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뭐 정치가 시작이 되죠. 바로 정치가 시작돼요. 이미 지금 정치는 시작됐잖아요. 지금 소련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보면. 야 배는 어디서 해? 네. 대통령 미주리 이렇게 해요. 미주리가 또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의 가장 강력한 상징적이죠, 아이오와급 굉장히. 전함으로서 뭐 그만큼 널찍하고 뭐 미국의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전함이긴 한데다가 거기에 딱 이름까지 대통령의 고향이니 뭐 일석이조 두두해서 여기로 딱 낙점이 됐다지만은 어쨌건 해군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아처피 씨가 조인식 옆을 지켜보고 있었다면서요? 아, 네. 사실 뭐 일본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뭐 아처피 씨만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항복을 받기 위해서 메가더와 해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함대를 꾸려서 도쿄만에 진입을 합니다. 본격적인 일본에 우리 접수하겠다. 우리가 과거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내항을 해서 일본에 사실상 그때도 항복을 받아냈듯이 우리가 이번엔 훨씬 더 큰 규모로 일본의 항복을 정식으로 받아내겠다고 해서 이때 해군의 그동안 수운함들을 갖다가 골고루 잘 뽑아서 진짜 대함대를 몰고 들어갑니다. 연합국 미군과 포함해서 총 258척의 함정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도쿄만에게서 전함이 미군 전함이 8척, 영국 전함이 2척, 그리고 경항모 3척, 호위항모 3척, 중순양함 5척, 경순양함 10척 등등이 들어갔고 잠수함도 그동안 수운을 세운 잠수함 12척을 뽑아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처피 씨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네. 약간 의전이네. 야, 쟤네도 저기서 몇 명이 사망하고 했었는데 쟤네도 넣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줄 쫙 세우는 거는. 네, 그렇죠. 세러머니를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도쿄 안에서 안 하고 일본 심장부인 배에서 했다라는 것은 일본에 대한 좀 배려가 있었던 겁니까? 그거야말로 해군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미군 해군에 대한 배려. 그렇죠.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항복했을 때 뭔가 조인식을 할 때 가장 상징적인 거는 그 나라의 심장인 수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독일을 그렇게 했죠. 독일의 네. 항복을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네네. 이제 해군의 그런 입지를 더 배려를 해서 뭐 완전히 육상으로 가서 하면은 진짜 육군판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거기선 아무리 해군 제독들을 갖다가 놓는다고 해도 그랬을 때 뭐 해군 그동안 수고했으니 그래도 배 위에서 항복을 받는다는 그런 정도의 배려를 해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일왕을 살려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언제부터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그런 배려가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네. 해석이 가능한데 네네.
어쨌든 지금 이 배 위는 미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배 위에서 내가 항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해야 됐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왕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의 수반 또는 일본 군의 최고 사령관이 와서 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항복 서명 받는 거를 영어로 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딱 이 나오는 멘트를 보면 한국인에 의해서 다리를 다친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가 그렇죠. 서명을 합니다라는 해설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해설로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나와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외무대신이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총리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항공문서 사인하는데 만년필을 5개 썼다는 거예요, 메가더가. 네. 이건 이제 사실은 뭐 비화라하기보다는 이제 메가더라는 사람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왜요? 내가 이 항복문서에 사인한 이 만년필 이거 기념관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하면 이거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럼 5개를 하면 이 5개가 여러 군데에 남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정치적 생각 많이 하는 분이구나.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이름을 쓸 때 네. 자음의 윗부분만 쓰고 만년필 바꾸고 이응 쓰고 만년필 바꾸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5개를 썼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왜 뭐 니미츠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메가더를 여기를 시켰을까라는데 트루만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메가더를 일본에 좀 잡아두자. 골치 아프다. 미국으로 돌아오면 또 이게 또 승장으로서 또 뭐 하고 다닐지 모르는데 거기서 폼나게 한번 살아봐라. 난 이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5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육군의 조너단 웨인라이트 장군한테 주고 네. 다른 하나는 영국 이 육군의 아서 퍼시벌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중에 1개는 웨스트 포인트에다 보내고 다른 하나는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사관학교에 보내고 해군사관학교에서 네. 하나. 마지막 하나는 조금 더 나이 들면 유일하게 등을 긁어줄 수 있는 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아내에게요? 그렇죠. 아니 여기 항복 문서에 사인한 걸 아내한테 만년필 선물했다고? 그렇죠. 대외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 정치도 잘하시네.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되면 겁니다. 메가더는 진짜 영원불멸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견해인 거죠. 오히려 이거 메가더를 한국 받게 함으로써 메가더를 너무 더 영웅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분명히 있는 거죠. 메가더가 대통령의 뜻도 있어요. 이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만년필은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 그렇게 할 줄. 근데 대단한 이렇게 사람이에요. 나눠준 곳을 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건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웨인라이트 장군하고 퍼시벌 장군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도 필리핀에서 쫓겨왔던. 쫓겨났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바탄의 죽음의 행진까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웨인라이트는 필리핀에서 남아서 고초치웠고. 네. 그 다음에 퍼시벌 장군은 싱가포르에서 작사는 항복을 했던 사람이고. 역적으로 몰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야 대단하다. 5개를 선택한 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없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네. 메가더가 배 위에서 일왕이 오지 않고 외무대신이 와서 사인을 한 것,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그럴듯한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만년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이걸 마커펜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에겐 만년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1년 동안 태평양 전쟁을 다룬 이유는요, 저희가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배워가기 위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시작은 미비하였으나가 아니라 시작이 창대했습니다. 일단 네. 전후 일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 통치라 쓰고 미군 통치라 읽는다. 이거는 뭐 일본이 좀 독일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HQ는 이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독일과 다른 건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잖아요. 직접 통치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GHQ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게 이제 지령이나 권고를 이제 발령을 하고 점령 정책을 나름 이제 간접 통치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과 중국과 소련은 자문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의 점령은 미군의 단독 점령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점령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본의 비군사화, 또 하나는 민주화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부분인데 그 목표에 따라서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했냐면 앞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어떤 농업국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죠.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제 48년을 기점으로 7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가 확장이 되고 중국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47년 말에 말부터 이제 네네 미국에서 특사단이 중국을 갔다가 마셜, 중국을 네. 보고 네네 깜짝 놀라는 거죠. 네네 이게 국민당이 밀릴 수도 있겠는데 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48년 가면서 중국 백서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럼 중국이 공산화되면 네. 일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존 정책을 재검토를 하게 됐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6.25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 정책이 전면적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데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이제는 일본이 반공의 방벽이 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뭔가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예비대, 오늘날의 이제 자위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재군비를 하게끔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완전히 이때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GHQ가 원래 들어갈 때 직접 통치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네네. 참 거꾸로 된 게 뭐냐면요. 일본은 직접 통치를 생각하고 들어가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간접 통치를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꾸로 일본은 간접 통치가 통치를 하게 되고 됐고. 네. 한국에 들어와서는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왜 이제 한국에서 직접 통치로 바뀌게 됐냐면 미국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총독부에 있는 일본인 관리들을 그 자리를 유지하라 그랬어요. 니네 돌아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일본인 관리들을 이용해가지고 간접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렇지. 일본인들이 또 우리를 통치해? 근데 그걸 이제 안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군정의 군정사령관의 정치 고문이었던 베닝호프가 이걸 안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내보내. 보내. 그럼 어떡하지? 그럼 누가 이거 통치하지? 직접 통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접 통치를 하려면 한국에 대해서 전문성을 있는 사람들이 군종요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으로 들어갈 거로 다 돼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 거예요. 한국 상황을 몰라요. 거기다가 직접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니네가 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또 무리수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 자꾸 돈을 찍어서 인플레가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일본엔 들어와서 보니까 뭐 정부 이런 사람이 많네. 해라 니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해요. 일본에는 미군정이 없었다. 그렇죠. 그냥 미군 사령부가 와서 GHQ가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통치를 맡긴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에 대한 계획과 일본에 대한 계획이 사실 뒤바뀌면서 이제 나타났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GHQ에서 통치를 하면서 처음에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문제. 일본에서. 네. 뭘 먹고 살게 해주지? 그렇죠. 오 예.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엄청나게 일본인들이 귀환을 한 거예요. 귀환. 네. 외국에 그러니까 이제 만주나 곳곳에 조선에서. 있었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일본이 식민지를 콜로니를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식는다. 네. 많이 점령을 하고 식민지 하는 데마다 사람들을 다 갖다 심어놨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미국이 점령하고 막 패배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500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조선에서도 한국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엄청나게 귀환을 하죠. 외국에 나가서 징용으로 나갔던 사람들, 해외 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똑같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본은 이제 가리오와 원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군정 쪽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헌법하고 또 하나가 저는 농지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지개혁.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이 농지개혁을 하고 자이바츠라고 하는 일본의 군산복합체의 제일 핵심이 됐던 또 정치와의 모든 부정부패와 연결돼 있었던 군국주의 뒷받침됐던 것들을 해체시키고 민주화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룩했다라는 거는 저는 GHQ가 했던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점점 이제 짜증나는 얘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 일본이 지금 뭐 직접 통치가 됐던 간접 통치가 됐던 상관이 없이 우리는 정말 일본을 원수처럼 생각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일본이 배불러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돼야만 해. 그게 6.25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일본 경제가 46년부터 49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일본엔 엄청난 기근이 닥쳤습니다. 혼란기여갖고 그 당시 일본은 전쟁의 역시 폐허 속에서 전략 폭격으로 도시들은 다 파괴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건할지 막막하던 상황에서 그나마 살아남았던 기업들도 다 일감이 끊기니까 거의 다 도산하고 붕괴할 위기에 몰렸는데 딱 이때 동아줄이 내려온 게 6.25 전쟁이었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태평양 전쟁 때처럼 본국에서 모든 걸 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룰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갖다가 병참기지, 생산기지로 이용하기 작정을 하고 수많은 이제 발주를 하게 되죠. 또 기존에 남아있던 여러 무기 생산 시설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력 보충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파병된 미군들이 휴가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멀리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오키나와는 수용을 가기 힘드니까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격전을 치르고 일본 가서 얘들이 또 받은 월급을 갖다가 또 펑펑 쓰고 하면서 그 돈이 업계와 민간으로 골고루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죠. 고사 직전에 있었던 일본 중공업이 여기서 일어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 6.25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특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맞고요. 일본 교과서의 대부분의 꼭 한 이 절이 조선 전쟁 특수가 꼭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군에 계시는 분들하고 세미나를 하면 전쟁 특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자기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자력으로 했지 뭐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된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다치라인입니다. 47년, 48년에 여코스 정책으로 하면서 일본이 사실 이전의 정책은 독일하고 똑같아요. 독일도 거의 유아기적인 경제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경공업 중심, 뭐 농업, 광업 중심. 일본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목표가 1930 몇 년인가의 수준으로 일본 경제를 맞추겠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첫 번째 정치적으로 레드퍼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숙청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요직들에 있어도 뭐 교육, 언론, 뭐 정치 이런 데 있었던 중요한 약간 좀 사회주의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숙청하는 게 1950년 초에 있었고 두 번째는 48년, 49년부터 하는 이 다치라인이 뭐냐면 일본과 미국 사이의 환율을 고정환율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패전 이후에 일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춰가지고 일본이 성장할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잡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고정환율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게 일본도 해줬잖아. 그래. 적국이었는데 일본도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는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환율이 고정했어요. 와.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결정적으로 경제가 안정화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받침을 만드는 거죠. 그러겠네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전후에 그 다 박살난 나라가 지금 환율보다도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2022년 8월 현재 환율보다 그때 환율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그걸 미국이 생각을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지금도 사실은 요새 지금 환율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 뉴스가 있죠. 일본, 중국, 한국에 대해서 환율을 지켜보는 나라로 지정을 했다. 환율 조작. 네, 그만큼 환율이 중요한데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이때 준 거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랜드리스를 했던 영국하고 소련한테는 2000년대 초반까지 받아내거든요. 빌려줬던 돈을. 근데 일본한테는 전혀. 그러니까 일본 여기서 한번 제대로 뭔가 받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부스터를 한번 더 이렇게 완전히 받으면서 회복을 하게 되는 또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얄미운 것도 있죠. 너무 얄미워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전범 국가도 아닌데 또 6.25 전쟁이라 겪어가지고 한번 그냥 확 폭삭하는데 일본은 또 그걸 통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일본이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성장한 게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네. 항상 그 요시다 총리의 그 말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6.25 전쟁은 신이 신이 우리에게 준 내리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자, 전후 일본 상황을 얘기를 할 때 경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남긴 유산, 이 유산도 또 이 한몫을 했다면서요? 네, 뭐 저도 사실 이 태평양 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이거에 좀 천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전쟁 흐름 자체를 갖다가 중요시한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날의 일본, 저희가 특히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은 넘사벽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창 미국 턱밑까지 추격을 해갖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뭐 한창 일본 시스템이 뭐 세계 최고에서 심지어 미국조차도 일본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고, 진짜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일제 전자제품 하나 갖고 와 이런 좋은 게 있다니 끼리 하면서 모양 있음 막. 그죠. 뭐 지금 대중문화가 지금이 한류가 휩쓸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뭐 일본의 여러 대중문화 상품을 많이 아름아름 소비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과연 그 힘이 어디서 발휘된 걸까? 저는 그걸 또 전쟁에서 또 많이 찾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당연히 강력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서양을 굉장히 선진 문물을 많이 배워왔고 이미 뭐 그때부터 상당한 역량을 축적하기는 했지만은 과연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그런 80년대 잘 나가던 그 위상에 맞는 실력을 갖췄었나? 전혀 아니거든요. 네. 1930년대 일본의 주 수출품은 이 면직물이라든가 뭐 비단 이런 1차 산업 위주의 그런 산물을 갖다가 만주나 이런 데 팔아먹어서 이 돈 버는 이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전후 이런 고도 성장과 함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가 바로 이 태평양 전쟁에 있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이 망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중일 전쟁 때부터 쭉 전쟁을 해오면서 질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저작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뭐 우리나라 언론에도 종종 나오시는 일본의 경제학자 중에 노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관료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경제학 교수하시고 가끔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쓴소리를 많이 해갖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분이 일본의 전후 고도 성장의 원인을 1940년 체제라는 담론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40년 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일본 전후 성장의 기틀은 일본의 전쟁을 위한 총력전 체제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이랑 비슷하네요, 되게. 어떻게 보면. 독일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후 일본의 경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관료들이 주도해서 과도한 국내 경쟁을 회피하고 수출 중심의 이제 산업 정책을 피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종신 고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기간 우리 한 회사에 일하면서 숙련을 쌓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노사 관계가 물론 뭐 춘투 같은 게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금융도 그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서 막 떠받쳐주는 이런 주식회사 일본의 이미지가 이때. 전쟁 전에도 있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들어진 게 1940년을 전후해서 일본이 총력전 체제로 나가면서 그때 만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니까 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네, 그때 도입했던 여러 제도들이 전후에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경제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정된 고용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일본의 오랜 역사에 걸쳐서 뿌리 깊은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걸 듣고 확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일본은 독일과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소련이 진주를 하면서 모든 기계를 다 뜯어갔어요. 모든 산업시설을 거의 막 초토화시켜가면서 다들 필요 없는 것까지도 실어 날랐는데 일본은 미군이 진주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했고요. 아무래도 지상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폭격으로 피해를 입었다지만은 또 그렇다고 결정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어요. 소독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서독은 조금 덜하긴 했어도 그래도 전략폭격의 강도가 많이 또 차이가 났었죠. 전략폭격에서도 일본의 산업 기반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야마토를 만들 때 공작기계 많이 수입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일본의 공작기계로 못 만들어서 그때 수입한 그 포신을 깎기 위해서 만든 그 거대한 선반이 네. 최근까지도 쓰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 구대 조선소에 남아서 오랜 일본의 조선 산업에 쓰이다가 최근에야 일본 구대 야마토 뮤지엄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략폭격 받은 게 한 4, 5개월밖에 안 되고 독일은 전토 거의 3년간을 전략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근데 힘들긴 사실 한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시스템적인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차머스 존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미티 앤 자파니스 미러클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이 전시 체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봤던 중요한 게 뭐냐면 만주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카쿠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획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 만주에서 관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했던 그런 기획의 전통. 테크노.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관료가 중심이 돼서 정치인과 기업과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1950년대 네. 일본의 부흥의 기적을 이뤄낸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미티 앤 자파니스 미러클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거를 또 이어가지고 70년대 이후에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니까 아시아스 넥스트 자이언트라는 책이 암센이라고 하는 MIT 교수에 의해서 나왔어요. 또 이분은 또 코리아 코퍼레이션 한국 주식회사. 한국의 관료가 중심이 돼서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는 만주에서 있었던 이 기획원이라는 기과구인이라고 하는 기획원의 이름이 한국의 경제기획원의 이름의 기원이 됐다는 모델가 거예요. 됐군요. 그 모델이. 저도 이거는 사실은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갖던 그 유산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본의 사회학자들의 일부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에서 일본은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총력전 체제 국가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겉으로는 민주국가로 보이지만 전체- 사실은 네. 전체가 그냥 총력전으로 다 움직이는 국가였다. 네. 여기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저는 더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인적 측면에서 뭐 기시노부스케도 그렇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전후에 다 관리로 등용이 되고 차머스 존슨은 그다음에- 그걸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적인 전통이라는 게 결국은 네.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니, 전범들이 다시 갔어? 네. 라고 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시장과 성장과 이런 효율성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걔네들이 만주에서 경제개발 계획도 하고 빠르게 하더니 그거를 일본에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식을 했구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여기에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 얘기가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느냐. 거기서 노구치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 왜 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계속하고 있겠느냐. 그것은 그 체제를 발전적으로 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경직된 구도가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안에서는 사실은 혁신이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경직된 구조는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경직된 구조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도 그런 면에서 한국 전쟁에서 겪은 그 동원 체제의 위력을 쭉 경제 발전에 이용해온 건 비슷하지만은 한국은 그걸 깼다. 물론 뭐 IMF 같은 외부 그런 충격이 워낙 컸겠지만은 어쨌건 한국은 그 단계를 갖다가 한번 탈피해서 새로운 혁신을 갖다가 맞이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시절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지금 정체되고 점점점 쇠락해가는 원인이다라고 이제 반성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그 유산들이 있고 남아있다. 예, 이거를 지금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시스템에서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 것들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더 답답할 거고. 근데 압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압축 성장을 할 때 가장 벤치마킹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 자체 부정한 건 아니고 그 시기엔 분명히 잘 작동을 그렇죠. 했어요. 했어요. 하지만 그렇죠. 모든 시스템은 한번 뭐 좋은 시절도 있었다 하면은 시대가 되면서 점점 낡은 것이 되고 우리가 점점점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시스템을 좀 더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필요한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굉장히- 그거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쭉 해오던 거를 내가 이걸 한번 확 바꾼다라는 건 사실은 정말 심각한 위기가 한번 오지 않는 한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게 안 왔어요. 일본은. 일본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라는 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수출액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GDP 퍼 캐피타도 옛날만큼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이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일본이 잘 안 되면 우리도 힘듭니다. 네, 사실은 주변국들이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잘 되면 샌드위치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위기다. 사실 우리가 잘 되려면 주변국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더 잘 되면 되죠. 근데 혼자 더 잘 되긴 되게 힘들어요. 모든 건 같이 가는 거지. 아니 근데 자, 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왜 위기를 안 겪었냐라고 한다면 결과가 없어. 전쟁에서 졌으면 확실한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없어요. 네. 전범 재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이 전범 재판은 이 독일 쪽에서 했던 뉘렌베르크 재판하고 도쿄 재판들을 많이 비교들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할 때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내용적으로 재판의 구성을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 첫 번째가 반평화 범죄입니다. 침략 범죄죠. 평화를 깼던. 이제 두 번째가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량 학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로 학대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관습적인 전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전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뉘렌베르크 재판하고 도쿄 재판에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보면 사실 기소된 사람들의 숫자, 피고인의 숫자가 뉘렌베르크 재판이 22명, 그 다음에 도쿄 재판이 25명이에요. 네. 사실 보면 어떻게 더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왕이나 일본 왕족들은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적용 죄목이라든가 선고 결과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요. 여기에서 지금 전범이 되거나 이런 전범의 어떤 유산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공직 취임이 안 되고요. 네. 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가 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정치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아 계속해서 뭔가 지배 계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군요. 거기다가 종신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면 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죠. 옥사한 사람도 있지만 가명이나 사면 받고도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형 받았다가. 네. 저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전쟁에서 잘못했다라는 거를 느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역사 이만큼으로 이 전범 재판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제가 오히려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건 신의 박수로 가고 싶었어요. 어떤 영화요?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네네네. 그 영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화에 보면 이 만주국에 있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을 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교화소에 모아놓습니다. 교화소. 네. 뭘 어떻게 아, 이거 교화시켜요? 정신 개조를 해야지. 네, 이제. 그 안에서 교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고 저는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고 전쟁 범죄가 이렇게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 일왕이 얘기했잖아요. 식민지 문제에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은 식민지 문제가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제국주의 식민지 관계에 대한 양국 사회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에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전범을 처리해서 처벌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도쿄 재판은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됐던 게 뭐냐면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전략 폭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그랬던 거죠. 일본군이 니네가 여기서 사람들 죽인 거 아니냐. 변호인들이 야 니네도 전략 폭격할 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왜 일본 사람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게 물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후에 내가 명예로운 승리가 되고 상대방에게 잘못한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하나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반침략 범죄라는 거를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변호인들이 아니 니네들 저 인도 침략하고 버마 침략하고 저 프랑스 인도 차이나 침략하고 다 했는데 뭐 미국은 필리핀 침략하고 뭐가 달라? 이게 이제 제국주의의 유산이 가진 또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28년에 있었던 켈러그 브리앙 조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뭐를 보여주냐면 현실과 법사의 거리가 있어요. 이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생겨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논의해서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러니까 논의는 해야 되고 해결하는데 법은 없으니까 또 이 반침략 범죄 안 돼. 법이 없어. 그럼 지금 만들까? 소급 적용 안 돼. 이러고서는 도쿄 재판에 참여했던 네덜란드하고 인도계 법관들이 반침략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반대를 해요. 이건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거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근데 국제법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은 또 시간이 지나야 만들어지거든요. 그 현실하고 현실과 똑같네. 괴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나는 현실하고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도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드라마인데 저는 사실 그 시리즈물을 만든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전범으로 잡힌 사람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만든 시리즈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리즈물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법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의 문제, 그 다음에 전략 폭격이 나중에 어떤 부분을 가져왔느냐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최근에 이제 메가더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일본 왕을 전범으로 재판에 세우느냐 마느냐를 또 그린 영화예요. 그럼 메가더가 거기 결정의 역할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미 정해져 있어. 안 나오기로 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안 되는 거를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연합국 쪽에서는 일왕의 책임을 묻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통치를 하는데 일본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를 하면 내가 일본 통치가 어려워진다. 저 국민들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그린 영화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 영화도 일왕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것도 약간 의도가 불순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그런 것들을 봐야 네. 이 과정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원장님 제가 진짜 너무 우매해서 그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악인들, 악국들만 항상 이득을 봅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면 그럼 차라리 승전국 연합국 중에요. 소련이 나은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철저히 벌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법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 저들은 어겼는데 나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는 뭔가 인 비트윈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무언가. 뭔가를 찾아야죠. 무언가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해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인식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소련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부작용을 낳아요. 소련은 그렇겠죠. 아예 일본군 잡아가지고 돌려보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시베리아에서 자기들 죽은 사람들 자기들 재건하고 이런 데다 쓰고 막 네, 네. 해가지고 나중에 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잡혀있던 일본 사람 탈출해가지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왔나 이런 게 막 수기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인륜 범죄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잡고 있는 그러니까 것도. 약간 악인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 드라마 악인전에 보면은 다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을 나쁜 놈으로 잡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개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가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특히 저희가 이 태평양 전쟁 1년 하면서 제일 얘기했던 중심이 뭐냐면 이게 뭔가 지금 잘못돼 있다. 그럼 이 공감대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저는 1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전범 재판을 통해서 그 이후까지 계속 쓰여져야 될 역사가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연속성.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아쉬운 게 이 냉전이에요. 아, 소련과의 문제 네, 때문에. 냉전이라는 게 오게 되니까 이 일본이란 존재가 있어. 이걸 어떻게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만약에 우리 최 박사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있어요. 이 두 분 중에 제가 최 박사를 이기기 위해서 한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한 사람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제가 누구 손을 잡아야 될까요? 센 사람 잡아야죠. 그렇죠. 네. 더 센 사람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센 사람 안 잡으면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소련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럼 그 중에 누굴 먼저 잡을 거냐. 일본을 먼저 잡아야겠죠. 능력이 안 되면 뭐.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무조건 잡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죠. 섭섭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섭섭한 건 뭐냐면 사실 독도 문제예요. 맞아. 독도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원래 독도를 한국에 반환한다라고 돼 있다가 뒤에 가서 이게 빠져요. 거기에는 이제 주일 미군정에 있었던 미국의 시볼트라고 하는 정치 고문의 문제도 있었고 일본 저는 영국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이 초대를 받았다가 네. 초대가 안 돼요 결국.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6.25 한국 전쟁 때문에 해준다 그랬어요. 네. 덜레스가 네, 와서 야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에다 좀 더 정통성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나 영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승전국이 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가 다 승전국이 되나? 그럼 우리도 거기에다가 배상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정치 냉혹함이라는 게 결국은 냉전 상황 속에서 일본이 배상금을 내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조약 내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굴 원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제정치라는 게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 그 냉혹함성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요 시기에 45년부터 52년까지의 국제정치의 흐름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저희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속에 인정을 받고 우리가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살겠지만 만약에라도 그게 안 된다면 억울해 잉잉잉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시스템 상에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인한테는 조센진, 한국인한테는 족발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정말 저는 그 빠친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빠친코를 봤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드라마부터 보지 말고 원작 소설을 보라고 하고. 아, 이게 원작 소설이 있고. 예, 이 소설이 굉장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고. 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예요, 또? 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추천한 도서입니다. 이민진 작가라고 한국 분이 쓴 거예요? 네, 재미교포가 쓰신 거예요. 아, 재미교포 분이 제일교포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미국에서 데이트를 쳤고 드라마화된 거네요. 이게 소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민진이 작가분도 미국에서 당연히 미국이 인종차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마이너리티로 느낀 그런 서름을 갖다가 겪으면서 본인도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이방인, 자이니츠를 갖다가 탐구한 것이고 또 이민진 작가분은 또 일본계 미국인이랑 또 결혼을 하셨어요.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좀 들여다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식민지 전쟁 전후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제일교포를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지극히 좀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걸 이제 하나 느꼈다면 사실 이 제일동포들이 전쟁 때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사실은 귀국하기도 어려워요. 이 강제로 끌려간 게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 강제로 안 끌려갔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강제로 갔거나 또는 돈 벌러 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일하다가 크진 않지만 작은 돈도 하고 주거도 해놨는데 전쟁 끝났으니까 일본 패망했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는데 주일 미군정에서 제일 조선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돈을 가져가는 걸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나는 지금 기반이 없는데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못 가져가게 해요. 경제 교란이 되거든요. 똑같이 한국에 있었던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도 돈을 딱 제한했어요. 아주 작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인들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왔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 가면 나는 어떻게 나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안 가고 여기 사는데 여기서 또 모든 차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이 전후에 했던 정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일조선인은 다 이건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사회복지 혜택도 안 주고 거기다가 뭐 공무원도 안 되고 올림픽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 사회불안 일으킨다고 해서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잡을 수 있었던 게 빠친코밖에 없었다. 불고기는 약이니까. 네. 이제 이런 사연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면 또 하나 느낀 게 야 이게 문화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라는 게 제가 아무리 나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역전다방을 나와도 빠친코 드라마 하나만 못하구나. 이 문화의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겠구나. 다행히 지금 우리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참 잘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문화의 힘 얘기하셨으니까 말인데 빠치코가 이제 세계인들에게, 일본인들에게,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아 저런 삶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 역전다방은요 전쟁에 대한 어떤 의식, 생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댓글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년을 했지만 사실 띄엄띄엄 넘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AS 해드려야 될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 것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AS 뭐 하고자 했던 약속들, 중일 전쟁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잠시만 미뤄두고요. 다들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전쟁은 네모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더니 심수영이었나 누가 이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십니까? 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돌아보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정리하는 마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심소령님이네요. 네. 이상 기자님. 정말 끝나기 힘든 전쟁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박사님. 네, 저는 오늘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댓글 나올 때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우리 현실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다.
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과거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생각하는 약간의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더할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거 시작했을 때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이걸 하면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 방금 최 박사님 하신 말씀에 더해서 사실 그 전쟁의 유산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말 이걸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원장님도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이 전쟁은 네. 네모다. 제가 전쟁 관련해서 책을 2개 썼거든요. 하나가 이제 6.25 한국 전쟁 가지고 쓴 거고 다른 하나가 베트남 전쟁 가지고 썼는데 네. 거기에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 2 부제가 제가 태평양 전쟁 1년 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반쪽의 기억, 잊혀진 전쟁. 그 2가지가 제가 하면서 좀 느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온전한 기억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전쟁이 잊혀져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내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연히 이때쯤 되면 6.25 전쟁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요건 잠시만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전쟁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샤를 공께서 내가 제대로 한번 이끌어주마. 6.25 전쟁으로 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들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빡셌고 오늘도 빡셌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줄 몰랐네요. 자,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